읽을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 일기예보가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좀 옷을 상당히 두둑히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 일기는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전국은 지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전국, 그래서 우리가 난국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언제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회의 총리 추천 제안은 박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대국민 약속이다. 청와대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자꾸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 속에는 지금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총리로 바꾼 뒤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순서에 동의하는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탄핵 추진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총리 추천에 주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총리를 추천할 경우 총리의 초점이 맞춰져서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가 약해질 것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총리를 추천했다가 신임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려 하면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고건 총리의 학습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당시 고건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서 상당한 국민적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그 지지율 덕분에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으로 자칫 총리 인선이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이유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에 남아서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당이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어 시간이 없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런 입장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이라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대구 경북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높지만 나중에는 대통령을 몰라도 결국 정당은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유승민 의원은 잔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TK 지역의 외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결국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네요. 예? 네.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인데요. 이때 이 TPP를 탈퇴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 즉, 이별을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2분 37초짜리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 100일 구상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미국의 일자리나 산업을 돌려줄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TPP는 12개국, 미국과 일본을 중심한 태평양 중심의 국가들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이런 다자간 무역 협정은 안 하고 1대1 무역 협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이 TPP가 안 되면 결국 중국 중심의 비슷한 RCEP이라고 있는데 영내 포괄자 경제 동반자 협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재정 지출을 늘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간밤에도 다 올라서 3대 주주가 다 올라서 이틀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미국은 한국과 달리 되게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일본의 아베가 이 TPP 때문에 미국으로 달려가기까지 했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참 독특한 게 유튜브로 발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2분 37초짜리 아주 간단한 동영상으로 이 취임 100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은데. 근데 이 100일 구성에서 민감한 전책들은 다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분 37초짜리 다 담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거기에 정말 논란이 되지 않는 것들만 담은 거죠. 즉,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대통령 사인, 서명안으로만 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한 거죠. TPP도 그 대표적인 거군요. 통과는 어렵지만 의회 비준을 얻어냈지만 안 하겠다라는 건 대통령 생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오바마 케어,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미국의 국민의료보험제도죠. 이거 폐지하겠다든지 중국을 환율국 지정해서 관세율을 60% 늘리겠다든지 의원 임기를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돈 예산을 늘리려면 1조 달러 본인이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2분 37초짜리 영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즉 취임한 다음에 이것들은 민감한 정책들은 추진을 하고 현재 이제 지금 축제 분위기잖아요. 허니문 기간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때는 좋은 말만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취임해서 현실에 부닥쳤을 때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들 검찰의 부산 LCT 수사 말이에요. 일단 친박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정권 초기나 보면 항상 야당 정치인부터 조사하고 나중에 이제 여당 정치인이나 청와대랑 조사하는데 정권 말인데다가 지금 지지율이나 정권 현 여당에 대한 초라하죠. 말 형편없죠. 그래서 먼저 처음부터 친박 실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타깃이 된 사람은 현규안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어제 부산지검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금 조치를 했는데 현 전 수석은 18대 국회의원이었죠. 부산 사하갑에서 지역구를 했는데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이유를 했습니다. 이번에 LCT를 시행하고 있는 이영복 회장과
23차례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의혹이 온 한 조간신문에서 제기를 했는데 예. 뭐 현기환 전 수석은 뭐 현동훈이라는 가명을 썼다라고 하죠, 골프장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시행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결국에 이 LCT 조사하는 데는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 예. 1조 8천억 원 정도의 PF 대출이 나갔는데 이 부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요. 예. 이외에 부산 지역구 정치인들과 정관계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동욱이랑 가명을 썼다. 이게 뭐 시크릿 가든이나 다른 드라마에 또 나오는 인물 이름은 아니죠? 네, 길, 라이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썼죠. 예. 예. 자, 전국 암 지도가 나왔죠? 네. 보건복지부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인구 10만 명당 발생자 수 각 지역별로 이걸 해봤더니 여성들 최근에 이제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대도시병이었습니다. 예. 서초, 강남, 분당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초경 나이가 이를수록 출산이 늦고 저출산이 덜하고 그다음에 모유 수유 비율이 적을수록 유방암 비율이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 이런 대도시병이었고요. 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대도시병이었습니다. 뭐 경기 수지, 분당, 서초, 강남, 과천이 되게 높았는데 이른바 황제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령일수록 그 다음에 지방질 섭취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일수록 높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높았고요. 그 외에 이제 갑상샘암 같은 경우는 과잉 진단 뭐 이런 논란이 그랬죠.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 대전, 대구, 그다음에 강남, 광양 같은 지역 중소도시 이런 데서 발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공연 티켓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경우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자주 있으실 텐데 이런 예매 사이트가 환불에는 아주 인색하다 그러네요. 예? 항상 뭐든지 손님을 일단 끌어잡았다면 내보낼 때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했더니 국내 3대 주요 예매 사이트를 봤는데 원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이렇습니다.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뭐 일부 수수료는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예매 사이트는 아예 공연 전날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까지만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소비자들 1000명을 설문해 봤더니 이런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것처럼 62.5%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정해라, 개선해라 권고를 했고요. 스포츠 관련 티켓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문제였습니다. 이중 청구를 하고 있었는데 가령 내가 4장을 예매했다가 2장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2장 취소 수수료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4장을 다 취소한 다음에 2장을 다시 예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수수료, 예매 수수료 다 받았던 이중 청구를 했다는 건데 이것도 서비스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고쳐지는지 봐야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박태환 선수가 김종전 문체부 차관의 그 통화 녹취록이죠.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공개를 안 하고 대신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네요. 예? 예. 녹취록의 일부는 이미 공개가 됐었고요. 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검찰로부터 이 증거물 제출 요구를 받고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이 박태환 선수가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오올림픽이 출전이 불가능해지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갈 때 이 김종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만나서 이 협박하고 회유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 유승민 IOC 위원이 선수들을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썼네요. 손현재 선수도 그렇고 엉뚱하게 정말 무고한 선수들이 비난 여론에 시달리는 일이 좀 있죠. 예, 요새. 그렇죠. 예. 유승민 IOC 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갖은 루머에 휘말린 동료 선수, 체육인들의 심적 고통이 심각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이 평창올림픽을 1년 3개월 앞둔 중요한 시점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올림피언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도마에 올랐다. 선수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켜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IOC 위원으로서 또 선배로서 선수들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좀 아쉬운 면도 있고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은 좀 있습니다. 예.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켜달라 이 말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해야 할 말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코치가 이제 IOC 위원이거든요. 이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스포츠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 스포츠가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뼈아프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IOC 위원으로서의 책무와 권한을 가지고 이 평창올림픽 준비가 제대로 때로는 이 쓴소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활동하는 거 보면은 평창올림픽에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라고 홍보하는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여지고요. 저는 이 평창올림픽이 폐막 후에 역대 최악의 올림픽 후유증에 시달릴 거라고 보는데 유승민 IOC 위원이 선수 인권에 관심 갖고 활동하는 것도 다 좋고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IOC 위원으로서 이 한국 스포츠가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좀 필요한 일이 뭔지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유승민 위원이 잘못했다거나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문제가 유승민 위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의 이제 한국 스포츠의 한계인데 이걸 좀 뛰어넘자는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동의하셨습니다만 지금 무고한 선수들이 괜히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하루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지만 평창올림픽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올해 LPGA 투어 신인상을 수상한 전인지 선수 말이에요. 어제 귀국을 했는데 아주 활약이 굉장히 눈부셨어요. 대단했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귀국했고요. 이 전인지 선수가 올 시즌에 LPGA 투어에 데뷔했거든요. 근데 신인상과 함께 시즌 평균 최저 타수상을 함께 차지했습니다. LPGA에서 이 신인 선수가 이 신인상과 시즌 평균 최저 타수상을 받은 것은 78년에 낸시 로페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고요. 올 시즌에 자기 자신에게 100점짜리 성적표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본인 스스로도 만족한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이 전인지 선수 쉬는 동안에 내년 시즌을 앞두고서 완벽한 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할 정도로 벌써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두산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죠. 홍성훈 선수가 결국 은퇴하네요. 어제 홍성훈 선수가 은퇴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홍성훈 선수가 이 두산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 출신이거든요. 99년에 프로에 데뷔했고요. 이 국가대표 포수를 거치면서 18년 동안이나 이 프로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통산 타율이 3할 1리고요. 올 시즌에 이 부상 때문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가 컸는데 워낙 두산이 지금 멤버가 좋거든요. 그래서 뛸 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이 명예로운 은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틴타르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k 광장에는 22,000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필승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max, 생산 장갑도 Gmax, 헬스 장갑도 Gmax, 가죽 장갑도 Gmax, 장갑하면 Gmax, 대한민국 우리 장갑 Gmax.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max.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오전에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후 11시쯤에 또다시 규모 5.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 9월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처음 경험했던 경주 지진 규모가 5.8이었거든요. 그 정도 규모였음에도 정말 온 국민이 공포를 느꼈는데, 자, 지금 일본 지진, 물론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5.7 정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지금 지난번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대지진의 전조는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7.4가 맞습니까? 미국 지질조사국은 6.9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미국에서 결정한 6.9 지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일본은 지금 한쪽 방향에서 태평양에서 일어난 지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 세계 관측소를 사용했다고, 더 많은 관측소를. 그래서 예. 미국에서 결정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진앙지가 동일본 대지진 때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 거네요? 네, 같은 지대입니다. 같은 단층대예요. 예. 같은 단층대. 예. 근데 그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옛날 동일본 대지진이 9.0이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큰 지진이었다고. 예. 그거의 하나의 일종의 여진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이번에 일어난 지진은, 지난번에 일어난 지진은 저기 유라시아판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침투해서 일어난 거고, 다시 말해 역단층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일어난 건 반대로 후퇴했다고, 이게. 불러졌어요. 이게 다시 말해 리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정단층이 일어났죠, 지금 이번에 일어난 건. 예. 그러니까 지난번은 침투해더라고, 이번엔 뒤로 물러섰다고,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파고 들었고, 예? 이번엔 뒤로 갔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이다 이 말씀이세요? 여진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뭐 또 다른 대지진의 전조는 아니겠네요, 여진이면? 글쎄요, 그거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데, 이게 일본의 지진이 워낙 동일본 대지진이 크기 때문에, 예. 여진이 적어도 5년 이상은 계속돼요,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어제 쓰나미 경보도 발령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죠, 충분히. 왜냐면 그 깊이가 약 10km 정도 되거든요. 예. 우선 지진 깊이가 굉장히 얕고. 예. 거기가 또 바다가 깊어요.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인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왜 경주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동일본 대지진이 굉장히 큰 지진이에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 밀고 싹 들어와가지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거꾸로 위에 있는 건 또 반대로 밀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나 독도 같은 건 한 5cm 정도 동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 이동한 거죠, 이게. 그게 굉장히 균형을 깨뜨린 거예요. 응력 균형을 갖다가 우리 한반도에 이제 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일본에서도 여진이 계속 발생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여진들이 또 한반도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예. 지금 완전히 한반도의 균형이 깨졌다고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단층 요번에 이제 경주 울산 단층이야. 이런 식으로. 네. 단층이 약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죠.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일본에서 일어난 한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약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규모는 뭐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한 5.6인가요? 그 규모의 지진 정도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것도 규모도 그 당시의 규모는 5.8인데, 예. 미국에서 결정은 5.4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규모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관측소, 어떤 관측소를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관측소를 사용했나, 여기에 따라 규모가 좀 틀려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은 5.5에서 그 정도, 예.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교수님께서 아까 그 일본 지진도 미국 지질연구소에서 그 발표한 데이터를 더 신뢰를 하셨는데. 당연하죠. 예.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지진, 그 진영을 중심으로 관측소가 뺑 돌려 있어야 된다고, 이게. 이제 일본 쪽에는 관측소가 많지만, 예. 태평양에는 관측소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 일본 관측소, 미국 관측소, 그 다음에 괌, 하와이, 전 세계 관측소 다 쓴다고. 그게 더 정확하죠, 이게. 또 관측소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진도 보통 미국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요. 정확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참, 그 일본은 좀 부러운 게 있는 게 지진 발생하기 15초 전에 잔한 문자를 벌써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략 한 9분에서 10분 걸리는데 말이에요. 너무 대조화돼요. 예? 당연하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원래 지진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요. 예. 지금 보통 20, 30초면 다 그 P8을 잡아가지고 S가 도착하기 전에 연락을 한다고 벌써. 그러니까 조기 경보 시스템이 금방 온라인 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 지진, 더욱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비를 잘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요새는 매일매일 초유의 사건을 접하게 되고요. 또 매 주말마다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2일 평화롭고 질서 있게 광화문 광장을 밝힌 100만 촛불 집회. 세계 외신들도 주목할 만큼 놀랍고 울림이 큰 현장이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주말에도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자, 국민들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장소 광화문 광장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 그죠? 이런 장소들이라면은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사실은 일반 민중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공간,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유럽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신전이나 이제 왕궁 앞에 광장을 만드는데, 예. 이제 이 광장들 뭐 트라팔가 광장이라든가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그 유럽 도시들에서는 이제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폐쇄된 공간, 확장이 안 되는 공간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시를 설계하고 만드는 권력자가 권력의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성한 것들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이 권력이 잘못하면 그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가 이제 모여드는 곳으로 그렇게 또 전복돼서 활용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 도시에는 그런 광장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치 없었어요. 광장보다는 이제 대로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좀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형상이 되긴 하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의미 있는 광장,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이제 발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리 행진이 이어졌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식의 그런 미니 집결은 이제 광장보다는 거리에서
대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고요. 예. 나중에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만 뭐 이제 시청읍 광장이라든가 또 지금의 광화문 광장은 뭐 최근에 광장이 조성되면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광주의 이제 80년도 광주의 충장로라든가 예. 이런 거리에서 주로 이제 있고. 예. 뭐 그 민중의 힘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광화문 광장 지금 다 이제 광화문 광장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됐나요? 광장으로 조성된 거야 뭐 이제 10여 년 된 거고요. 그죠. 본래는 이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차선 줄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 그 보행 공간 만든 거 정도이고요. 본래 이 도로는 세종대로라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건 46년도고 1394년 이제 조선왕조 개창되자마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로가 경복궁 앞에 중심대로가 바로 이 육조거리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좌우로 동쪽에는 이제 문관관 부서들, 의정부, 예조, 이조, 호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편 지금 정부종합청사 있는 쪽으로는 무반관서들, 그러니까 삼군부, 중추부, 형조, 병조, 공조 이런 관서들이 있어서 여기를 육조거리라고 불렀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광장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왕이 행차할 때, 저 병사들을 거느리고 행차할 때 그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거리였고요. 뭐 조선시대라고 하는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이 길에서 무슨 뭐 이제 대중 집회가 열린다거나 뭐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부복골 적화상소라고 해서 도끼 들고 골 앞에 엎드려 상소한다든가 그다음에 동학교도들이 이 앞에 모여서 이제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거나 이런 정도 일들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건 꽤 역사가 됐네요. 예? 조선. 여기는 아무래도 사실은 조선왕조가 이 광장을 조성한 이유는 6.25의 왕도 정치 이념을 그대로 길에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지금도 이 길은 이명박 정권 때 국가 상징가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국가 상징가로가 된 것이 아니라 내내 국가 상징가로였죠. 그러니까 6.25의 왕도 정치 이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조성했던 것이고요. 일제강점기에는 그래서 그걸 좀 틀어서 경복궁을 가로막고 광화문을 옮기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압적인 건물을 지었고 좌우도 이렇게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국주의 위압 통치의 상징물이었고요. 해방 이후에는 바로 이제 그 경기도청이 있었고 과거에 의정부가 있었던 자리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중앙청 당시 정부 청사가 중앙청이었으니까 중앙청에 대한 이제 미국의 우위랄까요? 감독이랄까요?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처럼 됐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계속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그렇게 상징성이라든가 대표성 권위를 부여하면 일반 국민들 또 그에 맞춰서 행동하기 마련이거든요. 여기를 장악하는 것이 이제 국가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길이 이제 세종로라는 이름을 붙은 것은 1946년 이제 해방 이듬해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광화문 통이라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해방 이후 이듬해에 중앙청이 있으니까 뭐 아까 오랜만에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 뭐 다 중앙청이었죠. 뭐. 조선총독부 청사를 그냥 이제 할 말이 다른 말을 쓰긴 뭐 하니까 그냥 중앙청이라고 붙인 건데요. 그 앞길을 그래서 우리 역사상 정치를 가장 잘한 군주의 묘호를 딴다고 해서 세종로라고 붙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담아 있었던 것은 좋은 정치에 대한 이제 해방 직후의 기대였어요. 갈망이나 기대. 근데 그 장소에다가 동상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논이 시작된 건 66년 7년 이때부터였어요. 본래는 세종로였기 때문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려고 했었죠. 근데 68년도 동상이 다 완공돼서 착좌식, 그러니까 동상 세우는 거를 착좌식이라고 그래요. 착좌식 거행하기 직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긴급하게 변경 지시를 했죠. 충무공 동상으로 세워라. 이게 이제 군사정권의 이미지하고도 맞고 무엇보다도 이제 호국 안보, 총력 안보,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문화 중심의 사회체제 에는
이순신 장군이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이 거기에 부여돼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제 정부는 국가는 항상 이제 이게 워낙 국가의 이 나라의 중심대로이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국가의 이념이라든가 상징 이런 걸 담아왔기 때문에 현재 지금 충무공 동상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제 국가 이념이랄까요? 그냥 국가의 기본적인 이제 정책 목표 또는 대중동원에 대한 좀 이데올로기적인 지침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동상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외국에도 뭐 이렇게 광장의 가운데 이렇게 동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동상이라는 게 사실은 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주로 이때가 상당히 좀 독재 정권 하에서 보통 동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광장에 동상이 있는 것도 이게 민주화 시대의 동상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상이 물론 저는 훌륭한 위인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동상 존재 자체가 야 이게 참 이 동상이 있고 이런 의미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미 이제 대리석 석상들 만들었고 또 로마 시대 말기부터는 동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실 동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신격화였거든요. 왜냐하면 동상을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인물은 동상 속의 인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불생불사하는 것이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신상들을 만들었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인가 이제 로마 황제들을 직접 조각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이게 일반 이제 민족주의 시대, 국가주의 시대에 민족 영웅으로 이제 내려왔고 맞아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게르만 민족 영웅들의 동상을 여러 만들어서 쭉 늘어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동상을 본격적으로 동상을 조성해서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기실은 이제 66년, 7년 요 무렵부터예요. 박정희 정권 때. 그것도 이제 의도가 뚜렷하죠. 국민교육의 자료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아시겠지만 동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역사상 최초로 동상 제작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09년이고요. 아, 그래요? 그때 만들려고 했던 동상이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었어요. 사대가 그런 정도라서 저는 이 동상 문화 일단 좀 그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해서 이렇게 섬기는 문화도 한번 좀 성찰해 볼 부분이 있고 특히나 그래도 좀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제 세계적인 예술품이잖아요. 그건 예술품이죠. 우리나라 동상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전 예술을 잘 몰라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다시 촛불이 모입니다. 300만까지 모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촛불 집회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이제껏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광장도 그렇고 대로도 그렇고 모든 이제 도시의 도로든 광장이든 이거 설계자들은 그 도시계획가든 뭐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권력자잖아요. 권력이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권력이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인데 이제 이게 때로는 어느 나라 역사에서 마찬가지예요. 광장이든 대로든 간에 이게 이제 권력이 잘못할 때는 그를 이제 응징하고 또는 경고하는 민심의 광장으로 변하는 것이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런 일반성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유용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죠.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